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정채진이란 분 외에 7명의 저자가 쓰신 책이고요. 페이지 투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11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명의 저자가 각자의 칼럼 성격의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묶어낸 것입니다. 정채진, 박석중, 이광수, 김한진, 김일구, 여의도 클라스 가명입니다. 윤지호, 최준영 이렇게 총 8명의 저자가 쓴 것이고요. 이들 모두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투자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불황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현금화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를 봐왔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다가 제일 바닥에서 성공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 바닥에서 투자해서 완전 꼭대기에서 파는 그런 투자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도 두 번째는 주식을 별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을 아마 지켜봐야 될 것이라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글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잔고가 출렁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동성에 대한 통찰과 이를 맞닥뜨리는 방법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가 강연을 다녀보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전혀 상식 밖의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변동성을 겪지 않고 좋은 타이밍을 내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이해했다면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거의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누구든 간에 출연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가장 쌀 때 사고 가장 비쌀 때 파는 그 타이밍을 잡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폭락장은 피하고 상승장에서만 시장에 속해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문지기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죠. 바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정되지만 초저수익인 그런 은행 예금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투자에서 크든 작든 변동성을 겪으면서 과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큰 변동성과 우리가 싸우면서 더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좋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정말로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명저라 볼 수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크게 봐서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와 뇌동파와 소신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와 뇌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와 뇌동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부와 뇌동파와 소신파는 어떻게 다른가? 소신파는 옛날 프로이센의 몰트케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4가지 요소, 즉 4G를 가지고 있다. 4G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히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 증권은 5천 마르크뿐이고 빚이 없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억 마르크를 가진 부자가 2억 마르크의 주식을 산다면 그는 돈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마이너스 잔고만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 문장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억 마르크를 가지고 있더라도 2억 마르크의 주식을 2배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는 돈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의 뜻은 2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에게 빌린 돈은 겁이 많고 인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벌 때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겠지만 돈을 한 번만 빌리는 투자자는 아마 없겠죠. 결국 탐욕을 계속해서 쫓다가 한 번에 큰 손실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려서 바닥에서 손절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처분권이 남의 손에 맡겨지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반대매매를 당하는 경우겠죠.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가 반대매매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회사가 엄청난 저평가 가격까지 하락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빌려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겁먹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 내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은 위기가 왔을 때 인내심이 생기고 용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신용거래 융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매수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정말 고민해볼 만한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있었던 2020년 3월처럼 경기 침체 시기가 오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많이 하락하겠고요. 온갖 두려운 뉴스, 불안한 뉴스, 위험적인 뉴스들로 도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심각하냐라는 것들도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할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더라도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경기가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거나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사업이라면 주가 하락은 기회입니다.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은 거시경제 요소들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거시경제보다는 기업 자체에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과 같은 급락장에서는 특히나 그렇고요. 거시경제 요소들을 보고 있다면 두려워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봐야 하는 것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기업 자체, 바로 미시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찰리 먼거 투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시경제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유망 투자 테마로 10가지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비대면 플랫폼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 정리한 바로는 신유통,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각된 성장 테마 대부분은 비대면, 이른바 언컨택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일 언론 지면과 미디어에서는 비대면으로의 우리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확신 가득 찬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대비까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자도 코로나 진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시대로의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즈니스가 갖는 생산 효율, 시간과 비용의 절감의 합리성 같은 것들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기술 진화로 인해서 인류의 개인성은 사회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죠.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크게 비즈니스, 온라인 교육, 신유통, 스트리밍,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90쪽에 보시면 이 온라인 유망 투자 테마 열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유망할지에 대한 것들이 수의 기업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와 기업 생태계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하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위기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인 기업들을 보면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한 이후에 위기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이러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개인들도 이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고민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움츠러들기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좀 지양하고 가계의 적정한 대출 규모와 긴 안목에서의 투자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도 생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협력하고 희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금융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력적일까요? 다음에 10년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은 여전히 미국 달러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일 때는 울퉁불퉁한 회복 국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의 반등세가 2020년 말을 전후로 미국인들의 실업수당 청구 기간이 마무리되고 기업 부도율이 상승했을 때 더블 딥, 이른바 W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채권과 금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지만 미국 채권은 이미 금리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낮은 상태라 미국의 투자등급 회사채의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도 여전히 유망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2010년대에 이어서 2020년대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을 미국 주식이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몇몇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낸 부양책의 효과가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신흥국들이 전 세계를 끌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0년대에 이르러 신흥국은 이미 제도와 체제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회복 능력을 따라잡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알게 된 사실입니다. 1990년대부터 10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10년 등 미국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했던 기간에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2020년에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유사한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다음해 10년도 미국 기업은 가장 견조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저자는 바라봅니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지닌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기가 급락했음에도 향후 새로운 산업을 리드하면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은 향후 10년에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비관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주식이 매력적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 국면이 좀 순탄하진 않겠지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의 회복세는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성향이 높은 유럽 주식들은 배당주로서도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신흥국들은 국가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같이 외환 유동성 문제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이지만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국가들은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대규모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생산 기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다변화될 세계로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다변화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될 국가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생산 시스템의 변화와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은 신흥국의 지난 30년과는 다른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들이야말로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에서도 투자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IT는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2009년 이후에 미국의 벤처 캐피털 자금 유입 추이와 한국 수출 내에서의 반도체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 둘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의 높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경쟁력으로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고 위기 이후의 마진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IT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바뀐 소비 패턴의 변화 역시 촉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요. 그동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하지 않았던 장년층마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물류 자동화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요. 결제 시장의 변화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키울 것이고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통신 인프라를 좀 더 갖춰갈 것입니다. 이른바 성장의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은 파이가 성장하는 산업에서 출현할 것이고 그 산업 내에서 기업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출이 먼저 성장하고 마진은 뒤따르는 비즈니스가 해당하겠죠. 이렇게 나무의 선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고 말하는데요. 좋은 주식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실제 해야 할 일입니다. 저자는 외부 강연을 할 때마다 도대체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답은 바로 위기가 오면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만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작 시점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급하게 줄일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이후에 버틸 수가 있겠고요. 버틸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자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호황기에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방의 하락 과정에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어왔던 2020년 3월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상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뭔가를 붙잡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상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눈앞에 던져진 것, 즉 대상을 붙잡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우리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앞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 투자는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주가는 내릴 때보다 오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소멸하지 않는 한 어떤 환경에서든 기업은 적응해서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제 뉴스와 전문가들의 해설이라는 이러한 소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호재든 악재든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우리가 매수한다고 한들 이런 소음에 자주 노출이 된다면 계속 들고 갈 수가 없고 흔들리고 결국 팔게 되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변동성이 심할수록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뉴스와 이벤트로 주가가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성장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다시 급락한다면 좋은 기업을 정말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겪어왔던 3월 급락기에 이미 좋은 주식을 샀다면 갖고 가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투자자만이 이 시장에서 생존할 것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별로 두 가지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V자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등이 좀 어렵고 L자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V자 반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V자 반등하는 경우에 이런 시나리오가 아마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금융정책에 더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의료, 보건 분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말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8천조 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시 수조 달러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규모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입장이죠.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억눌려왔던 개인들 역시 그동안 자제했던 소비 성향을 폭발적으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적 소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중국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일상 소비재는 물론 주택이나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당연히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으며 급속한 침체 이후 회복으로 이어질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제로금리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지만요. 정부의 재정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를 촉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형성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집행을 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충분한 제조업 기반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조금 더 덜 받았기 때문에 경기 호전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급등은 자산 보유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런 V자 반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확실한 치료제 또는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이 어느 시점에서 소멸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L자형 침체라 볼 수 있습니다. V자의 기본 조건인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만약 진행되지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L자형으로 대표되는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재발과 확산이 반복이 되면서 과거와 같은 인력과 물자의 유통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화 추세의 종말에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이익을 누려온 개발도상국들은 경기 침체와 자국 통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의 사정도 나을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부분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지만 이것은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충격이 반복됨에 따라서 소비처로의 기능을 회복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 초반과 같은 대규모 실업 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규모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요. 고용 및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정부 부채 증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기조의 강화는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이것은 이후 정부의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더욱더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지속되는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뉴노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됐으나 점차 이런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재발되고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죠. 확실한 치료제의 등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백신 개발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한정 격리와 봉쇄를 또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복귀하고 놀러 나가고 휴가도 가고 또 해외로 이동하려고 하고 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발생 이후 100일 만에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확산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국제사회와 정부들은 이에 대응할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죠. 코로나19의 등장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세계화 추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는 통합과 분열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 연준 전 의장인 벤 버냉키의 발언대로 자연재해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제 세계는 정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 및 통상에서의 발언권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선진국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 각종 장벽의 신설과 국제협력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간 지속됐다 볼 수 있는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막을 내리고요. 전 세계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고 했던 과거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이제는 마스크를 쓴 모습보다 더 낯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성과에 취하지 말고 낯설고 험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변해버린 세상,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왔는지 경제적으로, 투자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까지 정말 사례를 들어서 잘 짚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말 예금만 가지고는 답이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바로 코로나 투자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